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재는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에 재산세 볼 차례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부동산 세법에서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배웠고요. 자, 오늘 이제 보유시부가 되는 어떤 거? 재산세 이제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186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해 보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취득세 우리가 세율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취득세 세율 그러면 우리 자, 크게 세 개 덩어리로 돼 있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 취득세 세율부터죠. 그래서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세 개 덩어리로 돼 있다 그랬습니다. 뭐냐면 표준세율이요.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이 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걸 배웠고요. 동일한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중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것도 배웠죠?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물론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얼마짜리를 취득하든 취득가격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것을 우리가 비례세율이라고 하는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나 과세 대상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이제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럴 때 농지면 3%, 농지 아닌 토지는 4%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다 이런 걸 배웠고, 취득세율이요. 자, 취득세 요거는 좀 아시라고 했습니다.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 세율은 우리가 그래도 누가 물어볼까봐 아시라고 그랬죠?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3%고 농지 아닌 토지를 만약에 농지 아닌 부동산을 매매, 교환,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농지나 주택 아닌 그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다. 몇 프로요? 4%.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물어보면 몇 프로라고 대답하신다? 4% 이렇게 대답하시고, 다만 주택은 우리가 땅 사고 상가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잖아요. 근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고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할 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6억까지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몇 프로? 2%. 9억 초과 몇 프로요? 3% 취득세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뭘 그렇게 아침에 막 뭘 자르고 그러나. 자, 취득세 조금만. 자, 취득세 우리 중과세율은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적 원용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아직 자세한 것은 안 배웠습니다. 다만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냐는 나중에 배워야 되고, 근데 이제 요거는 알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 사치성산. 그래서 사치성산 그러면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 연습장이에요, 골프 회원권이에요, 골프장이에요. 그렇지,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고요. 별장, 고오락장,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렇게 5가지.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고, 시험에서는 여기 5가지에 대해 헷갈리게 하는 게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또 고급 항공기나 고급 승용차도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헷갈리게 하는 것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나머지 과미력적 원용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는 아직 모르셔도 되고요. 자, 이 정도 여러분 아시면 되고, 취득세 세금 계산했어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이라는 거 구하는데,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납세지 지난주에 한꺼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예요, 주소지예요? 원칙 어디다? 물건 소재지. 그래서 29회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등록면허세. 하여튼 납세지 같은 거 나오면 주는 문제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납세율이 어디냐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문제에서 납세지 나왔는데 부동산에 관련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납세지 나왔다. 주소지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부동산 소재지라는 거. 자,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처럼 국세는 집값 가운데서 분류하고 어디?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세무자가 세금계산에서, 자, 소위 충원에서 배웠죠. 납세무자가 세금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럴 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그러면 취득한 날부터 언제요? 60일 이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언제까지요? 증여로 인한 취득도 언제? 60일 내 역시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도 포함해서. 근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아니에요? 그럼 뭐가 틀렸어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에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다.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다. 그럼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언제? 9개월 내에 신고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등록면허세도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등기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그래서 등록면허세 원칙으로 기간 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 급한 사람이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마음 불안한 사람이 빨리 와서 하게 돼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원칙으로 기간이 없고, 나중에 예외적인 걸 배우지만 원칙적으로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한다. 땡.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상속기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땡입니다.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에는 등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하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도 취득일로부터 원칙 60일에 신고 납부하는데, 다만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그럴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취득세도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등록관세에 접수하러 가기 전까지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서 영수증 첨부해서 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 자, 취득세도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자,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3%였는데 올해까지는, 이제 내년부터는 0.05%씩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취득세 이 신고 납부를 자, 불성실했다 그러면 이렇게 가산세 이렇게 적용되는데, 다만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하냐면 매각까지 했어요.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계 몇 프로? 80%. 100분의 80% 중과산세가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없어요. 등록면허세 안 내고 와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등기 등록을 하고 사라지고, 이런 게 전우치와 친구들 얘기 안 해드렸나요? 했죠? 그런 전우치와 친구들 도사들이나 그런 거 도술 써서 할 수 있지,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같은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없다.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해? 매각, 팔아버리기까지 했다. 조세 포탈하려고 작정했죠? 그러니까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계 몇 프로? 80% 중과산세, 이런 거. 그 다음에 취득세, 자, 취득세요. 면세점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취득세는. 그래서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다. 취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취득세 같은 면세점이나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 세액이요, 6,000원 미만 나갔다. 예를 들어서 4,200원 계산됐다. 얼마 납부하게 합니까? 6,000원.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을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예요.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한다. 이런 거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고요.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가
구도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도가 있는 것에서는 도, 이게 구도고. 근데 취득세는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둘 다 뭐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고요. 취득세는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예요.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취득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거였어요. 지자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했는데 어쩌다가 등기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요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에? 제가 한식 뷔페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밥 못 먹었어요. 에? 밥이 없네? 밥 못 먹었어요. 돈 낸 거 돌 받고 나와야 돼? 그냥 나와야 돼? 돌 받고 나와야지. 자, 지자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했는데 등기를 못했다 어쩌다가 그러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어떻게 한다? 돌려줍니다. 근데 자, 절차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됐는데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제가 오곡밥 먹었어요. 아무리 재봐도 사곡밥. 아이, 아줌마 돌려주세요. 아니, 사장님 돌려주세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등기가 절차 정당하게 등기 등록되면 등록면허세는 그 얘가 등기할 만한 실체적 권리가 있느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도 이게 등록면허세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에 따른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납세무자를 보면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자가 원칙의 납세무자예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 근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이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해요? 사실상 등기 권리자를 말해요? 외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 정도니까 절차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돼 있으면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어서 등기가 됐느냐 이런 거 안 따져. 그냥 그 외관상의 그 등기부상의 권리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합니다. 왜 그래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원칙적으로 어디로 가니까? 취득세로 갔으니까 취득세랑 통합됐으니까.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취득과 무관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종전의 등록세 내용이 자 면허세랑 통합돼서 등록면허세 신설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 그래서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는데 다만 뭐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된다거나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했다거나 그래서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데 그럴 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에 포함돼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다. 그래서 29회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4가지에다가 하나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는 걸 집어넣고 물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받고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납세무자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미다르게 신고되면 뭘 과세 표준해? 시가순액. 그 다음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 일정한 경우에는 시가순액보다 높든 낮든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하는데 다 등록면허세 똑같아요.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순액 또 사실상 취득가격 똑같은데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등록 당시 가액이다. 예? 그래서 취득 후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예를 들어서 취득 당시는 1억이었어요. 취득 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를 해서 1억 2천이 됐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합니까? 1억 2천. 그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재평가 전의 가액 아닙니다.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다고 그랬고 등록면허세는
사실은 또 아까 신고납부는 취득세랑 등록세 비교해서 했었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합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나중에 기간이 나오긴 나오는데 등록하고 나서 이게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당시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등록 후에 이게 과세 대상이 되거나 세금 추징 대상이 됐을 때 이제 기간이 나온 경우가 있고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근데 사실 결론, 그리고 또 가산세도 적용되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근데 등록면허세를 신고해야 할 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했어요. 근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요.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가산세, 이런 가산세는 신고 관련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오늘 여러분들, 자, 혹시 그 가운데 또 늦게 오신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늦게 오신 분들은 세포크 첫 주하고 두 번째 주 그리고 취득세 앞부분까지만이라도 최소한 앞부분까지라도 좀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6강, 한 7강 그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강의를 인강을 반드시 다시 복습을 하시고 들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래야지 이제 남은 기간 또 그 강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앞부분 강의를 안 들으면은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앞부분 한 7강 정도 강의라도 꼭 듣고 늦게 오신 분들은 오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186페이지 보시니까 자, 재산세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재산세는 여러분 봅니다. 재산세는 문제가요. 세 문제 정도가 이제 계속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어 왔는데요. 세 문제 정도가 부동산 보유 시부가 된 대표적인 세금이고 29회 시험 같으면은 재산세만의 독립한 문제는 두 문제, 또 종합 문제로 종합부동산세하고 묶어가지고 이제 한 문제. 근데 정답이 그 문제에서 재산세 있었기 때문에 자, 재산세 문제 결국 세 문제 출제된 건데 하여튼 계속 고정적으로 재산세는 세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럴 때 재산세는 문제 출제될 때 뭐 박스형 문제도 출제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재산세 문제가 조금 이제 어떨 때는 까다롭게 출제되는 적도 있지는 않은데 대개는 뭐 재산세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29회 시험도 역시 세 문제예요. 무난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재산세 보시면 어떤 성격의 조세냐. 자, 여기서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각 세금들의 성격, 특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재산세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이요. 근데 이 중에서요,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 본 재산세 부과할 때 그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또 중요해요. 재산세에서 좀 어렵다 그러면 이 토지 유형 구분하는 게 어려운데 여기에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농지 1000평이 있어요. 나대지 1000평이 있어요. 공장 용지 1000평이 있어요. 면적이 똑같다고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세금을 똑같이 부과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 딱딱 못 맞히고 안 됩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농지나 나대지나 공장 용지나 어떻게 세금을 똑같이 부과해요?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 과세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따가 이제 살짝 우리가 어떻게 토지용 구분하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뭐 분리과세 대상 토지, 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뭐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뭐 이래가지고 몇 개 유형으로, 세 개 유형으로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해요. 요거요. 여기 우리 올해 29회 강의 들었던 분도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올해 그랬어요. 이 토지용 구분 있잖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토지용 구분을,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분리대상 토지인 것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종합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이렇게 토지 유형을 직접적으로 묻는 그런 문제는 가끔씩 출제돼요. 가끔씩. 근데 제가 올해 29회 시험 전에 분명히 그랬어요. 이 토지용 구분은 가끔씩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가끔씩 출제가 되지만 29회 시험,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나온다 그래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별표시를 3개 했었어요, 여러분들. 요거. 자, 그런데 올해 29회 시험에서 다음 중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물어봤냐?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답 지문은 우리가 평상 이미 기출됐던 그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정답 지문은 그래서 많이 우리가 받고 막판까지도 계속 동영모의사도 그렇고 토종 구분할 때 맨날 나온 거고 상식처럼 알으라고 했던 그것이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다만 요게 이제 올해 복수응답으로 인정되는데, 올해 2차 시험에서 이제 이의제기 문제를, 그 문제 이제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이의제기 받아준 문제가 2문제가 있는데, 공법에서 1문제, 그 다음에 세법에서 3문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복수응답이 인정되는데, 이제 하나는 정답은 명확한 거고요. 명확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출제자도 보니까 출제자도 이의제기 받아주면서 쓴 표현이 뭐냐면, 정답은 명확하나, 정답 지문은 자주 이제 본 거로 명확하나 이게 돼 있어요. 하여튼 명확하게 우리가 본 거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단서를 좀 잘못 달아가지고, 단서를 안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복수응답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토종 구분이 제 예상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당일날 해설 강의 촬영하기 위해서 시험 당일날 해설 문제 가답안 나오기 전에 문제 이제 직원이 딱 갖고 온 거 이제 문제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역시 제 스스로에게 감탄하면서, 야, 역시 이거 토종 구분 아니 진짜 여러분들 가끔 나오는 거예요.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매년 나오는 건 매년 출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강조하니까 매년 봐야 되는 거고, 토종 구분은 하여튼 올해 가끔 나오는 건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스스로에게 역시 예상대로 나왔구나 그러면서 이거 제가 봤습니다. 어떤 간에 토종 구분이요. 29회 시험 전에는 별표 3개였었는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별표 2개입니다. 근데 왜 시험에 출제됐는데 가끔 나오는 거는 출제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출제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표시 원래 하나 하고 지나가는데 왜 2개냐? 이 토종 구분은요, 직접적으로 이제 30회 시험에서 토종 구분을 묻는 문제가 분리대상 토지는 별도 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이렇게 묻는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이제 확 낮아졌어요. 이제 거의 이제 또 출제될 가능성은 낮아요. 근데 간접적으로는 이게 중요해요. 토종 구분을 못하면 오늘 그쪽 동네가 별로 안 좋구만 오늘. 자, 그래서 수업분위기가 그래서 이 문제가 까먹었잖아요. 자, 아주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아주 그냥 저기 하는구만. 자, 그래서 요 토종 구분 요게 직접적으로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간접적으로 이 토종 구분을 못하면 재산세, 세율이라든가 등등 다른 내용 문제 풀 때 안 풀리고,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또 관계돼서 토종 구분을 관계돼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별표 2개입니다. 그래서 역시 토종 구분을 잘 하시긴 하셔야 돼요. 자, 작년처럼 이제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좀 확실히 이제 낮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납세의무자 있잖아요. 요거는 한 5년 계속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요번에 29회 시험 전에 그랬어요. 한 5년 계속 나왔는데, 요번에 또 독립화 문제로 또 6년째 탄력 받을까? 하여튼 그런데 그래도 5년 계속 나왔으니까, 하여튼 독립화 문제 출제 가능성 만약에 안 되더라도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가능성은 또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별표 3개를 일단 하자. 그래서 별표 3개 했었는데, 자, 올해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오고 종합 문제 속에서 이게 이제 지문 한 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30회 시험에서는요, 납세무자는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과세표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요거는요, 다른 세금도 제가 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재산세,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율은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고, 하다못해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기도 하고, 이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올해 출제됐어도 내년에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우리 한꺼번에 이미 배웠습니다.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분 재산세는 어디? 주택 소재지입니다. 주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재산세는 우리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그러면 재산세는 보통 징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때 고지서를 통해서 세무공무원이 세금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관련한 얘기요. 자, 납세 절차가 29회 시험에 독립한 문제로 재산세 납세 절차 나왔어요. 자, 나왔는데 이따 보겠지만 나왔는데 독립한 문제예요. 근데 자, 요거는 뭐 종합문제 속에서도 30회 시험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표 3개고 또 재산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과세에서 제외하느냐. 이 비과세가 독립한 문제로는 아주 가끔 출제되는 건데 28회 시험 때 재산세 비과세가 독립한 문제로 작년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29회 시험에서 제가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다 그랬는데 어떻든 간에 비과세는 종합문제 속에서 30회 시험에서 독립한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종합문제 속에서 또 지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재산세 문제, 세 문제 출제되고 재산세는 세 문제 출제될 때 한 문제는 되게 종합문제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공부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 이거라고 그랬어요. 취득세든 등록면에서든 재산세는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느냐. 양도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지만 이 세금은 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어떤 성격일 세고 이 세금은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고 이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이 세금은 비과세 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걸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재산세 성격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18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186페이지 보시니까요. 186페이지 제1절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에서 개요입니다. 의의는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는 세금이죠. 보유세다 보니까 매년 언제요? 6월 1일 조세 총원에서 했잖아요.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친구, 걔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 얘네들은 과세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얘네들 이때를 기준으로 뭐든 판단해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 법률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주소지가 아니죠?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문수구청장,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자, 다만 특별시 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세 및 구세이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서울특별시 같은 곳은요, 특별시에서는 보세요.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에서는 여러 그 구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강남 3구 같은, 강남 3구, 뭐 강남구, 서초구, 뭐 송파구 같은 그런 데하고 예를 들어서 뭐 중랑구, 그 다음에 금천구 이런 데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돈 자체가 세수, 수입이.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재정이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골고루 하기 위해서 특별시 같은 곳에서는 자, 절반은, 예를 들자면 절반은 특별시세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노원구에 있는 사람이 재산세 예를 들자면 100을 냈다 그러면 거기에 절반은 특별시세로 서울특별시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절반은 여기에 이제 그 자치구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치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로. 그래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50%를 받아가지고 자기 특별시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 골고루 배분해 줍니다. 자, 그래서 지방재정 각 구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시 같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특별시세와 구세로 나눠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재산세 과세 유치는 누구냐 그러면 시군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가로 2번 특징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기한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요. 동그라미 2번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이지만, 그죠?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때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된다고 제가 취득세 할 때 얘기했어요?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 과세는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적 성격의 주소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세요. 시험에서 물세냐 인세냐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인세냐 물세냐 묻진 않지만 합산과세하는지 개별과세하는지를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를. 동그라미 3번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고, 그래서 과세상 물건의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에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등록면에서만 형식주의 과세지 나머지 세금들은 다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현황 부과하고요. 동그라미 4번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랬죠? 재산세, 종부세 이런 애들 자,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6월 1일에. 5번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며 나쁘지 않네 미납부한 경우에 가상금과 중가상금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총론에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금전납부 원칙에 의해서 재산세는 물납이 허용됩니다.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이 허용되고 일시불납부 원칙에 의해서 모두 분할납부도 허용된다. 자,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를 골라라. 어떤 거 고르셔요? 재산세.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요거 세부담 상한이 어떤 건지는 우리 다음에 제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런 거 그냥 체크만 하시고요. 8번 자, 증세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을 두어서 거기서 한 장당 재산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1,000몇백 원 받으려고 뭐 거기서 보내면 비용 더 드니까 안 받고 말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7번, 8번 이런 거 6번, 7번, 8번 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187페이지 박스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니까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 왼쪽부터 보세요. 시장운수구청장이 법에 열거되어 있는 자 대상 물건에 대해서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이게. 자, 특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대표적인 재산 보유과세고 대장과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요. 재산세는 시장문수구청장이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대장을 작성 기록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등등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등등 이렇게 대장을 작성 기록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과세하는 뜻이다.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그 대장에 입각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응익과세, 응능과세는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라 말뜻만 알면 돼요. 응할 응이고 수익성을 얘기합니다.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예를 들어서 자 경기도 광명시 철산역 몇 번 출구 앞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 이런 건물을 여기 보유함으로 인해서 1년이면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하겠구나.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뭐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을 응익과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뜻만 짐작하면 돼요. 응능과세적 성격도 있다고 또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는 세금 이런 거. 물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별과세하고 예외적으로 토지만 인세적 성격이 있어서 합산과세합니다.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키다 아시죠? 다 직접세고 독립세고 보통세고 종가세 정률세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반드시 총론 강의를 다시 들으셔야 되고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또 현황 부과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달라. 그럼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특징 쭉 한번 성격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될 것인지, 자, 요걸 이제 쭉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요. 저를 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될 것이냐, 요걸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합격자 모임이 합격자 모임 우리 광명 배움 합격자 모임하고 이번에 처음이구나, 그죠? 그래서 뭐, 그래서 뭐 모닝 얘기도 누가 했나요? 경품 얘기도 누가 하고 막 그랬나? 하여튼 제가 지난주에 합격자 모임 우리 광명 배움 저 수업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수업 끝나고 와가지고 그 저 뒤늦게 이제 참석해가지고 그 뒤풀이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참석했는데 우리 그 29회 여기서 시험 봐가지고 여러분 세법 만점자가 우리 광명에서 있었죠? 예, 세법 만점 다 맞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민법 100점 맞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요즘 같으면. 예. 자, 어떡하네. 옛날에는 세법 100점 만점자가 학원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험 문제가 어려워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점 맞았는데 그 만점 맞은 분이 저는 제가 예상한 사람이 몇 명이 있었어요. 누가 만점 맞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누가 만점 맞았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얘기는 그 사장님이 안 보시겠지? 제 예상을 깨고 어떻게네 그 다른 분이 제가 예상했던 분이 아닌 분이 만점 맞으셨어요. 근데 거의 50 후반인가 정도 되시죠? 50 후반 되시는데 60 가까이 되셨죠? 근데 정확한 나이는 제가 모르겠고요. 근데 모의고사, 타사 모의고사 볼 때 주로 세법 7, 8개 밖에 못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타사 모의고사를 보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오느냐, 세법 이상하게 그렇다 그랬는데, 근데 실전에서 이제 만점 맞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분이 이제 원인이 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판에 이제 제 강의 이제 쭉 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저 안 되는 분들도 9, 10월 달에 팍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막판 9, 10월 강의 이제 팍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서 이제 팍 공부하셔가지고 이게 그게 한 요인이고 또 한 요인을 보면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의하는 사람마다 자기가 강조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물론 전체를 강의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제가 시간을 할애하고 좀 더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의고사 같은 것도 막 출제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핀트가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떡하네 타사 모의고사 봐서 안 나왔었는데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 실전에서 이렇게 맞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잘 찍어서 강의를 했다는 것과 마지막 마무리를 이분이 잘 듣고 이렇게 했다는 거. 그거지 뭘 원인이 뭐가 있겠어. 분석해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보자고. 자, 그래서 합리적 추론해보면 그 원인이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또 우리 내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해야지. 여러분들 또 여기 공부 계신 분들 계셔가지고. 아무개 우리 이제 젊은 청춘 중에 남성 수강생 중에 아무개가 또 합격을 29회 이제 합격을 했는데 저한테 있잖아요. 뒤풀이 갔는데 저한테 계속 옆에서 술 좀 이제 먹었겠죠? 저보고 계속 죄송하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뭐가 죄송하냐? 세법을 11개밖에 못 맞아서 자기가 세법을 고득점 해가지고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자랑을 하고 자랑이 되고 싶었는데 11개밖에 못 맞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잘 맞았어, 올해. 뭐 시험에. 그럼 막 했는데 넘어가는데 제가 집에 가려고 이제 저는 먼저 나와가지고 이제 택시 타려고 막 가는데 날씨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멀리 나왔는데 걔 잠바도 안 입고 따라 나오면 들어가 추운데 막 그랬는데 작다라면 죄송해요, 교수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11개밖에 못 맞았어요. 괜찮다니까. 빨리 들어가. 추운데 빨리 들어가. 추운데 들어가. 그런데도 자꾸 따라와가지고 택시 아니에요, 교수님. 저기 택시 타는 거 보고요. 외투도 안 입고 바람 막 엄청 불었거든요, 그때. 지난주에. 그래서 추운데 들어가라고. 막 그런데도 자꾸 따라와요. 교수님 죄송해요. 이러고. 괜찮다니까. 들어가. 그런데 지난주에 형. 이 녀석 계속 따라오면서 그러더라고. 술 버릇인가? 이 녀석이. 술 취해서 그렇겠죠? 이 녀석. 추운데 그냥 외투도 안 입고 그냥 따라 나와가지고. 계속 택시 타는데 길 건너서도 자꾸 서가지고 자꾸 저보고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라고 나 길 건너편 들어가가지고 택시 타면서 길을 건너가지고 들어가라고 자꾸 하는데도 서 있다가 들어가더라고. 잘 들어갔나 모르겠네, 이 녀석이고. 자, 하여튼, 그랬습니다. 186페이지, 7페이지 재산세 과세 대상.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보시면은 먼저요, 토지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재산세 대상은 먼저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이요. 건축물.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교재 이따 볼 거고요.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재산세 대상입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재산세 대상은 5가지인데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자, 뭐 무슨 처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다 보면 여기다가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슬쩍 뭘 집어넣냐면요. 여기다가 이제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같은 거 슬쩍 집어넣고 물어봅니다. 차량이나 기계장비는 취득세 대상이에요. 나중에 보다 보면 익숙해. 자, 근데 차량이나 기장비는 어디서 익숙한 거냐면 취득세 대상이지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 대상은 얘네들 5가지입니다. 그럴 때, 자,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토지 있잖아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모든 토지. 모든 토지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적공부상 토지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지적공부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해요. 사실상의 토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공유수면을 매립간척한 다음에 준공인가전에 사실상으로 준공인가전에 그 토지를 사용을 해요. 그럼 그런 토지도 포함해서 하여튼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해서요. 모든 토지가 대상입니다. 당연하지. 실질과세는 직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니까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하고요. 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과세 입장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응용된 내용들을 문제를 맞추게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주택이라는 것은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우리가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할 때요. 이 가격을 평가할 때 공시 가격, 이 가격을 평가할 때도 주택은 주택과 일정 면적가의 토지 가격을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같은 거 평가할 때는 주택 가격, 건물 가격뿐만 아니라 일정 면적가의 토지 가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가격은 그 공동주택 가격에는 시가총액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아파트 여러분 사는 건물 가격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되어 있냐 대지권의 가격도 포함한 가격입니다. 하여튼 자, 공시 가격을 평가할 때도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가격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할 때도 통합과세합니다. 통합과세한다는 것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할 때, 자, 주택은 건물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를 하나로 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와서 보세요. 그러면 여기 와서 보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자,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주택 부속 토지요.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까지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할 때 보세요.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의 건물은 건물 가격만 따로 공시 가격을 따로 평가합니다. 건물 가격만 공시 가격 시가총액이요 따로 평가하고 토지는 또 상가 토지는 토지 가격만 따로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과세할 때도 개별 과세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상가는 상가의 건물 부분은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상가 토지는 개별적으로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상가는 보세요. 건물과 토지를 가격을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하고,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이 개념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지 나중에 응용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응용 문제 풀 수 있게 됩니다. 주택은 항상 하나로, 상가는 따로따로.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봅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하여튼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어디서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한다. 또 건축물 있잖아요. 자, 이 건축물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요, 요거 취득세하고 범위가 같은데요.
건축법상 건축물, 즉 건물뿐만 아니라요.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일정한 시설물 같은 거예요. 자, 건물과 독립한 일정한 시설물도 대상인데, 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 대상도 되고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건물, 우리가 알고 있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은 포함하겠습니까? 제외하겠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포함해야죠. 네? 제외요? 포함합니다. 아이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무허가 건축물 취득했을 때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보유할 때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도했을 때 양도세 대상도 됩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알고 재산세 부과하나요? 그런 걸 공부하는 수험생이 왜 신경 쓰냐고 내가 그랬잖아요. 예? 자,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 이런 거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보시면,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고요. 자,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별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장은 지방세에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 사치성 재산으로서 취득세에서 중과세했잖아요. 재산세도 고율의 세율을, 높은 세율을 적용하긴 하지만, 일반 주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긴 하지만 별장도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해서 과세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선박과 항공기는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물 위를 떠다니는 배면 다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고, 항공기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면 다 대상이 된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목만 하시면 되고. 자, 다시요. 재산세 대상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한다. 근데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 다음에 건축물, 자,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고요. 무허가 건축물도 당연히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주택에는, 같은 주택은 건물과 토지 가격을 하나로 공시가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 건물과 토지를.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자, 이런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가지 설명드렸고, 시간이 좀 돼가지고요. 일단 잠깐 쉬었다가 이 과세 대상 교재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따가 다음 시간에 토지 이용 구분, 그런 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